자, 오늘 강의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상위 노출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중개업에 활용하는 마케팅 방법은 SNS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뭐 유튜브, 뭐 블로그, 카페, 뭐 인스타그램, 폴라, 네이버 포스트, 오픈캐스트, 뭐 지식인, 뭐 굉장히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작게 들리시면 좀 볼륨을 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시는 분들은 볼륨을 조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왜 블로그를 왜 하느냐? 블로그는요,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SNS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죠. 하지만 블로그가 우리 중개업 마케팅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넓죠. 바다와 같이 넓은데 우리가 블로그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인터넷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블로그에만 그물을 던지면 블로그에 있는 고객 위에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유튜브, 뭐 네이버 포스트, 폴라 다른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블로그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다양한 SNS를 잘 활용을 동시에 해줘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요, 일반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업종과는 구매 동선이 다르죠. 구매 동선이 많이 다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물품은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쁜 귀걸이. 그런 예쁜 귀걸이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뜰 거고요.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블로그의 글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죠. 들어갔더니 귀걸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돈을 입금하면 결제를 하게 되면 물건 주인은 물건을 배송해 주면 끝나는 거죠. 키워드 검색 단계부터 구매 전환이 일어난 단계까지 동선이 아주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요, 키워드를 검색해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물건을 봤더니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없죠. 사무실을 일단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전화해서 또 사무실 방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지를 방문해서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즉 키워드 검색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지는 이 동선이 아주 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 마케팅은 일반적인 마케팅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에 최적화된 마케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이제 마케팅 수단이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뭐 크게 지식인, 뭐 크게 꼽자면 뭐 요 정도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왜 페이스북이나 왜 카카오 스토리, 밴드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중개업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요, 우리 중개업에는 좀 맞지 않는 SNS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어떤 SNS든지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업종에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는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또는 지식인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지금 현재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죠. 자, 블로그 지수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지수가 뭡니까? 블로그 지수는요, 평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점수.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국어는 100점을 맞고 영어는 50점을 맞아요. 그럼 평균 점수 몇 점이에요? 평균 점수는 75점이죠. 그게 바로 지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렸다 이거죠. 올렸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점수가 80점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50점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블로그의 글을 통째로 몇 점 이렇게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는 검색 엔진이라는 것이 있고 그 검색 엔진의 이름이 이제 리브라라는 로직인데 그 리브라 검색 엔진은 여러분이 쓴 글을 수집을 해서 점수를 채점할 때 정확도, 우선도, 선호도, 뭐 유저 피드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체크를 개별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런 점수들이 합쳐진 것이 바로 평균이고 평균 점수고 그 평균 점수가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수가 높은 사람은 상위에 뜬 거고 지수가 낮은 사람은 상위에 뜨지 못하는 블로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블로그의 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수를 한번 구조를 볼까요? 자, 블로그 지수는요, 크게 저품질, 그 다음에 일반, 최적화, 그 다음에 고품질.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품질의 특징이 뭐예요? 블로그에 글을 쓰면 항상 21등이 최고 순위다 이거죠. 자,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써서 검색을 해보면요. 한 페이지에 몇 개의 글이 보여요? 10개의 글이 보이죠? 10개의 글이 보여요. 그러면 21등이라는 뜻은 3페이지 첫 번째에 뜨는 것을 의미하죠. 20등은 몇 페이지 몇 번째에 떠요? 2페이지 맨 마지막에 뜨는 글이 20등이 되겠죠. 자, 20등과 21등은 등수로는 한 등 차이밖에 안 되죠. 한 등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지수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면요. 이 중에서 어디부터 지수가 시작이 될까요? 저품질의 상정도 위치에서 여러분 블로그 출발을 합니다. 글을 한 7개, 8개 이상을 써주면 얘가 일반 블로그가 되고요. 일반 블로그에서 운영을 잘해주면 최적화. 또 여기서 잘해주면 고품질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저품질 이 구간에서도요. 상중하가 있고요. 일반에서도 상중하, 최적화에서도 상중하, 고품질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이제 본인이 최적화된 블로그라서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가 좀 걸렸네요. 자, 이렇게 상중하가 이 구간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최적화 블로그예요. 그래서 글을 쓰면 항상 상위에 뜬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경쟁업체가 글을 쓰면 그 경쟁업체가 1등에 뜨는 거예요. 꼭 나는 2등에 뜨고 그 사람이 쓰지 않으면 내가 1등인데 그 사람만 쓰면 꼭 내 위에 뜨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같은 최적화 지수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지수가 한 단계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최적화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지수가 높은 상중하에서 지수가 높은 사람의 블로그가 뜨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수는 크게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품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이 일반 블로그죠. 일반 블로그의 특징은 글을 쓰면요. 어떨 때는 3등도 하고 어떨 때는 8페이지도 가고 어떨 때는 검색해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 블로그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최저가 블로그는 글을 쓰면 항상 첫 페이지에 내가 쓴 글이 뜨게 된다는 거. 최저가 블로그는, 고품질 블로그는 글을 쓰면 거의 순위가 5등 안에 내 글들이 꽂히게 됩니다. 뭐 경쟁이 세든 약하든 상관없이 어떤 글을 쓰든 거의 순위가 5등 안에 들어가는 블로그를 고품질 블로그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블로그를 상위 1% 블로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뭐 블로그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순위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블로그 차트는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재미로 본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차트상에서 순위가 올라간다고 막 기분 좋아하고, 순위상에서 차트가 떨어진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블로그 차트는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블로그에서 몇 가지 항목만을 가지고 그 지수라고 평가해서 항목을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품질에 걸린 블로그가 상위 1% 블로그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블로그 차트는 맹신할 게 못 되고요.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블로그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만 잘 해주시면 지수라는 것은 올라가고요. 또 지수를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반 블로그 지수를 체크할 때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중개업 마케팅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 블로그 영역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전체 글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글이 보이죠? 전체 글이 4,245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개업 마케팅으로 관련된 글들이 총 4,245건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 키워드가 센 키워드인가요? 아니면 약한 키워드인가요? 자, 센 키워드다 1번, 약한 키워드다 2번. 센 키워드다 1번, 약한 키워드다 2번. 자, 어떨까요? 강의를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대화하면서 해야 재밌죠. 센 키워드다 1번, 약한 키워드다 2번. 네. 네, 센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4,245건은요, 결코 센 키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블로그가 일반 지수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뜰 수 있는 정도의 순위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돈을 쓸 때 정말 짜임새 있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사무실에 뭐 커피나 이런 거 살 때도 돈 아끼려고 저렴한 걸로 사고, 그냥 동네 어디 갈 것도 시장 볼 때도 최대한 깎아서 뭐 1,000원짜리도 800원에 깎아서 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깎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엉뚱하고 필요 없는 데다가 돈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블로그 대행업체가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요 상위에 뜹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보여주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하면 이 블로그 영역에 전체 글의 숫자가 보이지 않죠. 저는 이렇게 쓰니까 순위가 2등에 꽂힙니다. 다른 키워드 몇 개 쓰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요 충분히 이렇게 상위에 뜰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럼 정말 그러네. 나도 한번 맡겨봐야지. 근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뭘 해보냐면 블로그를 눌러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깜빡 속아서 블로그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몇 건 정도가 돼야 좀 그래도 센 키워드냐, 최소한 8,000건 이상이 넘어가야 최저가 블로그들이 상위에 뜰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8,000건 이하 정도면요 그거는 일반 지수에서 상 정도 되면 뜰 수 있는 블로그라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키워드 광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블로그나 뭐 사이트를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상위에 띄워서 1년 동안 뭐 한 2, 300만 원 내면 상위에 그 키워드로 뜨게 유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네이버에서 전하는 키워드 광고 있죠? 그런 광고 전화 받아보셨죠? 예. 그게 네이버가 맞아요? 네이버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네이버 협력업체? 네이버 협력업체 그런 거 없어요. 그 뭐예요? 다 사설업체죠, 사설업체. 그 사설업체들이 네이버에 마치 협력업체고 연관성 있는 업체처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키워드 광고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자, 키워드 광고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을 다 키워드 광고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업체에서는 100만 원 중에서 한 10% 정도를 자기네 갖고 90만 원은 뭐 키워드 광고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100만 원 받으면 40%에서 50%는 자기네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 비용을 내고 50만 원 정도만 광고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광고가 어때요? 경쟁 입찰이죠. 그냥 간단해요. 돈을 많이 건 사람이 상위에 뜨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느 업체도 그거를 뭐 좀 잘한다고 해서 가격을 내가 낮춰서 1등 할 수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돈을 많이 건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러면 경쟁업체 그 대행업체에서 키워드를 걸 때 어떻게 해요? 4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띄워줘야 되니까 계속 1위에 꽂아놔서는 그게 꽂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위에 꽂아놨다가 한 며칠 지나면 살짝 내려버리죠. 5위나 6위로. 그럼 돈이 적게 나가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이 또 왜 전화해서 상위 안 떠요 그러면 그때 또 1위를 꽂고 이런 식으로 순위 조정을 하면서 금액을 낮춰요. 그러다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다. 1년 보장하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떨어졌다. 그럼 자기네들 돈을 꼬라박고 또 그거를 1위에 띄워줘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전화 안 받죠. 차에 필 미루면서. 그러다가 그냥 시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맡겨요. 자, 여러분 홈페이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홈페이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홈페이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은 있으나 마나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와가지고 멋진 어떤 그 레이아웃을 보여주면서 홈페이지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한 달에 얼마 내고 뭐 하면 홈페이지 관리도 되고 이거 가지고 많은 계약도 이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죠. 보통 이제 그 홈페이지를 부동산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업체를 보면요. 이런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어떤 틀이 있죠. 틀. 그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상호명만 바꾸거나 색깔을 조금 살짝 바꾸거나 그런 형태로만 찍어내듯이 만드는 그런 홈페이지예요. 근데 그런 홈페이지의 특성이 뭐냐? 네이버 검색 엔진이 여러분 홈페이지에 쓴 글을 수집을 안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저기 산골에다가 멋진 음식점을 내요. 근데 그 음식점이요. 가격도 싸고 맛도 정말 좋아요. 시설도 좋고. 근데 손님이 안 와. 왜 손님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싸고 좋은 집이 거기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홍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또 꼭 그거와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놔도요.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가 그렇게 있는 줄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키워드 광고 또 해야지. 그럼 키워드 광고비 돈 들어가? 홈페이지 만드는 데 돈 들어가. 또 PC형 홈페이지는 어때요? PC에서는 잘 보이지만 모바일에서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화면을 키워야 되고 줄여야 되고 막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모바일 홈페이지도 또 만들어야 되네. 돈을요 쓸데없는 데다가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모두라는 그런 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줬죠. 그건 네이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사이트 등록도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이 뭐 사이트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을 쓰면 다 노출도 다 시켜줘요. 또 그걸 블로그랑 연동시키면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유입도 늘릴 수 있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죠.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하나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이 마케팅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주위에서 흔들어대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엉뚱한 데다가 돈을 쏟아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돈이 1년에 한 1, 200원 나간단 말이죠. 키워드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배워서 하면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충분히 키워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면서 외부 업체한테 대행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떨어져.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별로야. 근데 저 업체는 주변 부동산은 혼자서 하는데도 나보다 돈도 적게 쓰는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키워드 광고를 똑같이 한다고 서로 마케팅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한 사람은 돈을 주주주 세면서 하는 거고요. 한 사람은 정말 알짜배기로 하는 거죠. 블로그 운영한다고 다 효과 봐요? 여러분 중에서는 저는 열심히 블로그 운영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블로그 효과가 없어서 원래 없어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운영을 잘못하니까 없는 거죠. 블로그는요, 여러분이 상위에 노출되고 컨텐츠를 잘 만들어주면요,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물론 이제 어느 지역마다 블로그가 조금 더 잘 먹히는 지역이 있고 좀 덜 먹히는 지역이 있는 편차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됐을 때 효과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블로그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도 잘 하셔야 되고 정말 꼭 필요한데 비용도 지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그런 블로그가 되시는 거죠.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블로그 대행업체들이 가끔 와가지고 여러분 블로그 대행을 해달라고 대행을 좀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업체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돈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래, 돈이 들어가도 좋아. 정말 효과만 있다면. 근데 이 업체를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돈 들어가는 건 제가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 업체를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그 업체분한테. 저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네이버에는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검색 엔진은 제가 쓴 글이 상업적인 글인지 일상적인 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상업적인 글과 일상적인 글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해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해답을 드릴게요. 자, 상업적인 글이 뭐예요? 검색 엔진이 볼 때 상업적인 글은 어떤 글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업적인 글은 매물이나 홍보글을 올리면 그게 상업적인 거고요. 그냥 일상 이야기나 어디 놀러 갔다 왔거나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거는 정보성 글, 일상글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네이버 검색 엔진은요. 상업적인 글을 쓰면 지수가 떨어지고 일상적인 글, 정보성 글을 쓰면 지수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자, 네이버는요. 주 수익원이 뭐예요? 키워드 광고 수익을 가지고 주로 먹고 살죠. 자, 이런 거죠. 키워드 광고 수익이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줘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는 거죠. 유입을 늘리려면 네이버에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허리가 아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허리 아플 때는 민간요법인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면 허리가 빨리 나아요. 이런 글들이 뜨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뜨는 글들은 허리 아플 때는 땡땡 정형외과를 이용해 주세요. 이런 글이 뜨는 거죠. 아니, 허리 아플 때 정형외과 가는 거를 몰라서 지금 내가 검색을 하고 있나? 그게 아니죠. 그거 말고 민간요법으로 조금 허리를 좀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난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놈의 사이트는 검색만 하면 맨날 광고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이트를 외면하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한때 90%까지 거의 육박할 정도의 높은 점유율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70%대 중반밖에 안 되죠.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검색하니까 상업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네이버를 많이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보다는 상업적인 글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키워드 광고 수익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 엔진의 구조를 자꾸 바꿔서 그렇게 상업적인 글을 쓰는 사람 지수는 떨어뜨리고, 정보를 쓰고 일상적인 글을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상위에 뜨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검색 유입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업적인 글은 지수를 떨어뜨리고 정보성 글은 지수를 올려주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자, 화면 보시죠. 자, 상업적인 글. 검색 엔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물 홍보글을 올린다고 상업적인 글, 또 일상적인 내용을 쓴다고 일상적인 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A, B 제목이 있어요. 강남 아파트 매매. 강남 아파트 매매. 어때요? 상업적인 키워드예요? 일상적이고 정보성 키워드예요? 상업적인 키워드예요? 자, B도 똑같이 써요. 강남 아파트 매매. 상업적인 키워드예요? 정보성 키워드예요? 네, 의견이 분분하네요.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키워드가 강남 아파트를 담고 있다고 해서 상업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 내용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A는요, 강남 아파트 매매라고 제목을 쓰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별로 가격을 다 제시를 해줘요. B도 강남 아파트 매매 똑같이 쓰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별로 매매 가격을 똑같이 써줘요. A는 밑에다가 02-123-4567 전화번호를 집어넣고 홍길동 부동산 이렇게 상호명을 넣어줘요. B는 2016년 하반기에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전망을 해줘요. 자, 그러면 검색 엔진은 이 두 개의 글만 가지고 어느 게 상업적인 글인지 일상 글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할 수 있어요? 블로그를 조금 운영하신 분들은요,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여기 전화번호하고 상호명 들어가잖아요. 전화번호하고 상호명 들어갔다고 모두 상업적인 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최근 성폭력이 굉장히 심각하죠.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상업적인 글이에요? 불이 났을 때는 119에 전화하세요. 상업적인 글이에요? 내용 중에 홍길동 공인중개사라는 글이 들어가면 상업적인 거예요? 아니죠. 전화번호가 들어갔다고 상업적인 게 아니고요. 정답은 패턴이죠. 패턴. 자, 여기 보이는 패턴이 보이면 상업적인 글이 되는 거예요. 패턴이 뭐예요? 일정한 규칙이죠. 자, 일정한 규칙은요, 한두 번 글을 썼다고 그 규칙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내가 글을 한 50개를 썼다. 50개를 썼는데 밑에다가 항상 상호명 전화번호를 반복한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엔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고 판단하고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판단해요? 통계만 가지고 판단해요. 통계. 이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계속 반복이 되네. 그게 통계로 잡히는 거죠. 왜 반복할까요? 강조하는 거죠. 왜 강조해요? 홍보하려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은 상업적인 블로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밥을 먹고 왔어요. 뭐 놀이동산 다녀왔어요. 자, 이런 일상글을 맨날 써요. 그리고 밑에다가 상호명 전화번호를 계속 써줘요. 글마다. 그럼 검색 엔진은 이 글을 상업적인 글로 봐요? 아니면 일상적인 글로 봐요? 자, 상업적인 글로 본다 1번, 정보성 일상글로 본다 2번. 자,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내용이 일상이에요. 자, 상업적인 글로 본다 1번, 일상글 정보성 글로 본다 2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조금 제 강의를 이해하신 분들은, 내용은 일상이지만 패턴을 주고 있으니까 상업적인 글이죠. 1번이라고 치실 거고,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내용이 일상이니까 그 일상글이지 라고 2번을 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2번을 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일상이다 하더라도 검색 엔진은 그 글을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통계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리 일상글을 담고 있어도 상호명 전화번호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패턴에 걸리는 거고 일정한 규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글은 상업적인 글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일상글을 매일같이 쓰는데도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블로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요, 잘못된 상식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요, 상위 노출되는 방법, 뭐 이런 거 막 뒤지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다 맞으면 좋은데, 예전에 썼던 방식, 지금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방식,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약이 될 만한 것들만 딱딱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블로그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하셔가지고 막 짜집게 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살려보기가 힘들죠. 뭐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해도 상위에 못 드는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로그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내 블로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내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렸다? 그런데 그걸 몰라 내가. 상위에 지금 글이 검색조차 안 되고 있는데 제재를 받았는데 제재 받은 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거죠. 아유,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뜨겠지. 근데 3개월, 6개월이 돼도 안 뜨네. 나중에 그렇게 해서 특강 때 수업을 듣고선 이제 뭐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아니 이거 옛날부터 저품질이었네. 그럼 그분은 뭐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완전히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을. 솔직히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6개월 동안 내가 수많은 포스팅을 하면서 기울였던 정성과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몇 푼의 돈에 비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고 하면요, 이렇게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알고 운영하는 사람을, 블로그를 모르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이버 검색 엔진이 계속 바뀌잖아요.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대로 계속 간다고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뀌는 기준을 모르면 여러분 언제 저품질 갈지 몰라요. 블로그는요, 상위 노출시키는 것보다 유지를 하고 상위에서 계속 띄우고 있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모르면 여러분이 블로그가 계속 상위에 뜰 수가 없는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품질에 걸리지 않는 가장 첫 번째가 패턴을 주지 않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이버에서는요, 네이버 검색 엔진의 모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정확도, 그 다음에 우선도, 그 다음에 선호도.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도가 뭘까요? 자, 정확도를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두 개의 글이 있어요.
자, 정확도라는 건요, 키워드 매칭을 얘기해요. 키워드 매칭. 검색하는 사람과 글을 쓴 사람의 키워드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게 이제 키워드 매칭이거든요. 그러면 제목만 정확도가 높다고 무조건 상위에 뜨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제목의 정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상위에 뜰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본문 내용에 검색하는 사람의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목에 그 키워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정확도가 높다라는 건 이거예요. 중개업 마케팅으로 검색했을 때 글 쓴 사람의 제목이 전체 문장에서 중개업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 이거죠. 이 사람은 한 50% 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중개업 마케팅 키워드가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자, 그러면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아랫사람의 블로그가 저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왜 제가 이분보다 앞에 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런 거죠. 여기 계신 이분이 정확도는 나보다 높지만 다른 항목들에서는 저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지수에서는 저보다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떠 있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블로그의 지수라면 정확도가 높은 글이 상위에 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바로 이게 정확도라는 거죠. 자, 우선도는 뭐예요? 우선도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2010년도에 네이버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2개인가 3개인가 1개인가. 그리고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이 돼버린 거죠. 아, 내가 이제 블로그를 좀 운영해봐야겠다. 그래서 2016년도에 새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두 개 정도 했어요. 자, 그러면 2010년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한두 개 운영한 게 지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2016년도에 지금 개설한 블로그가 지수가 높을까요? 한두 개 운영한 블로그가 지수가 높을까요? 정답은 2010년도에 만든 블로그가 훨씬 더 지수가 높습니다. 왜? 운영기간이 길거든요. 운영기간이. 쓰지 않았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글 첫 포스팅을 한 이후부터의 운영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역질문 드릴게요. 2010년도에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글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블로그에 글은 하나도 안 썼단 말이죠. 자, 그 아이디와 2010년도에 지금 방금 만든 아이디와 어느 게 지수가 높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왜? 예전에 만든 아이디라도 블로그의 첫 포스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동 지수가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개라도 글이 쓰여 있다면 그 쓰여져 있는 것이 새로 만든 블로그보다 지수가 훨씬 높다라는 거. 자, 이게 우선도예요. 텍스트가 2줄 있는 것보다는 10줄 있는 게 좋아요. 왜? 텍스트가 많다는 얘기는 이 글을 검색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검색 엔진은 판단하기 때문이죠. 또 사진도 한 장보다는 10장이 들어간 게 좋은 거예요. 왜?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고, 캡처한 사진보다 실사진이 좋은 이유는 실사진은요, 해상도도 높고 실제 경험한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는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요. 선호도가. 그래서 그 선호도 중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덧글, 공감, 스크랩 뭐 이런 거죠. 근데 덧글, 공감을 각각 10개씩 받은 사람과 스크랩을 한 2개 정도를 받은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덧글, 공감보다 스크랩을 받은 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만큼 스크랩은요, 여러분 순위 상승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스크랩이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스크랩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블로그가 오히려 저품질의
걸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랩 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자, 절대 변하지 않는 상위 노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어떤 게 절대 변하지 않는 상위 노출 방법일까요? 첫 번째, 재방 문자. 두 번째, 체류 시간. 세 번째, 페이지 뷰인데요. 자, 재방 문자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재방 문자는요, 내 블로그에 한번 왔던 사람이 또 방문하는 그런 블로그가 재방 문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왔던 사람이 또 방문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내용이 좋으니까 자꾸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방문 문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컨텐츠가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 체류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블로그가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을 읽게 되는 거죠. 글을 읽게 되니까 그 사람의 블로그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높은 블로그들은요, 대부분 컨텐츠가 좋은 블로그들이 체류 시간이 길어요. 자, 세 번째는요, 페이지 뷰. 페이지 뷰가 뭐예요? 그 사람 블로그를 들어갔더니 내용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그 블로그의 다른 글을 클릭해서 또 열어보죠. 또 열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분 블로그에 또 다른 글을 또 클릭해서 열어보고. 요게 이제 페이지 뷰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블로그들은요,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재방 문자, 체류 시간, 페이지 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는요, 네이버 검색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와도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항목이다 이거죠.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블로그는 절대 상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위에서 지속되는 블로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자, 네이버에서 말하는 좋은 컨텐츠라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자, 좋은 컨텐츠가 뭐냐? 좋은 컨텐츠. 좋은 컨텐츠라는 것은 물품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여 작성한 후기 문서가 좋은 문서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와서 글을 썼는지, 아니면 제주도에 갔다 온 사람의 글을 베껴서 글을 썼는지 검색 엔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글을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경험한 걸 썼는지 안 썼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럼 뭘 보고 알아요? 사진의 정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떤 정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은 그 사진의 속성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찍었는지 아니면 전문 카메라로 찍었는지, 그 카메라의 제조사가 어딘지, 모델명이 어딘지, 노출 시간, 감도, 초점 거리, 플래시를 켜고 찍었는지 끄고 찍었는 것까지 정보가 다 나와요. 그럼 검색 엔진은 실사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요. 근데 반대로 인터넷상에 있는 화면을 캡처한 사진은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냥 찍은 날짜도 없죠. 찍은 게 아니고 만든 거니까. 그리고 속성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다 공란으로 나와 있죠. 그럼 검색 엔진은 직접 찍은 실사진과 캡처한 사진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왜 실사진이 좋냐고요? 이유가 있죠. 자, 제가 제주도에 갔으니까 제주도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를 가지 못했으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제주도 사진을 찍어서 캡처해서 올리는 거예요. 즉, 실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올린다라고 검색 엔진은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사진이 좋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실사진을 올리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캡처한 사진 올리면 지수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캡처한 사진 올리면 지수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캡처한 사진을 올려도 지수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블로그를 키울 때 왜 실사진을 많이 넣어야 돼요? 캡처한 사진은 지수를 올리질 못하니까. 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야 상위에 노출되니까 지수를 높이려면 실사진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사진과 캡처한 사진을 같이 넣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캡처한 사진만 넣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최적화가 되지 않겠죠. 반대로 내가 지금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사진 하나도 안 넣고 분양아파트 조감도 평면도 이런 것만 캡처해서 맨날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떨어져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떨어져요? 아니죠. 유지가 되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캡처한 사진은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캡처한 사진이 계속 있으면 그거는 그 유지는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더 올라가질 않을 뿐이지. 이제 실사진과 캡처한 사진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겠죠? 네. 자, 화면 보시죠. 자, 두 번째는요.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가 좋은 문서래요. 포토샵으로 원본 사진을 올리고 섀도우 감도를 밝게 하면 그러면 새로운 사진이 됩니다. 네. 자,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글을 쓸 때 이렇게 중간에 색깔을 넣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때요? 글을 한 줄에 쫙쫙 쓰는 것보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검색 엔진이 볼 때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고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벌려주고 어떤 글자는 키우고 어떤 글자는 진하게 해주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사람이 노력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로 봐요. 이거를 한문으로 쓰여 있다고 어려운 문서가 아니에요. 이 글이 전문적인 용어로 쓰여 있다고 어려운 문서가 아니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글을 누가 읽을 줄 알고 이게 쉬운 문서인지 어려운 문서인지를 이해하기 쉬운 문서인지 어려운 문서인지 판단해요. 아니 한자로만 다 써도 한자 박사들만 보면 쉬운 거고 초등생이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검색 엔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 안에 쓰여져 있는 이런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통계. 자, 이런 행위들은 이 페이지에 HTML 문서에 들어가 보면 어디서 이 사람이 엔터를 쳤고 어떤 글자에 어떤 색깔을 줬고 또 글자를 몇 포인트를 키웠고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은 몇 수를 벌렸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요. 그런 걸 가지고 통계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글을 왜 이렇게 가운데로 몰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으시면요. 네이버에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네이버에서 부동산 블로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쓴 글이 보일 건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글을 가운데로 몰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보시라고 제가 왜 그런지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왜 글을 가운데로 이렇게 썼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와 같이 검색 엔진이 보는 좋은 컨텐츠란 이와 같이 색깔을 넣어주거나 유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는 행위를 좋은 컨텐츠로 보고 제가 쓴 모든 글들은 이런 포인트 행위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쓴 글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부동산 블로그. 자, 제가 쓴 글이 35만 9천 건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상에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상업적인 키워드의 보통 이 건수는요, 대부분 10,000건, 15,000건, 20,000건, 뭐 많아봐야 30,000건, 40,000건 밖에 안 되지만 이 키워드는 35만 9천 건이나 되는 굉장히 높은
검색이 있는 키워드야 이거죠. 자, 그럼 좀 더 센 키워드. 자, 이 키워드는 99만 6천 건에서 제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블로그는 상위 1% 블로그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키워드를 글을 써도 대부분 순위가 5등 안에 다 들어가는 블로그. 자, 이 블로그가 작년도 5월 달에 최적화됐으니까 현재 1년 3개월 정도 계속 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블로그를 여러분이 최적화 시켰어도 운영을 잘못하면 3개월, 6개월 만에 저품질 가게 돼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 내용으로 잠깐 또 들어가서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전에는 PC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바일이 훨씬 더 많아요. PC에서 1000명이 들어온다면 모바일에서는 4000명, 5000명이 들어오고요. 많을 때는 거의 뭐 20배 차이까지 난단 말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모바일이 중요해지면서 동영상이 뜨고 있다 이거죠. 동영상 마케팅이. 자, 우리가 주로 이제 SNS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주로 중기업에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제가 초입부에 얘기한 것처럼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지식인 뭐 요 정도가 여러분 중기업에 많이 쓰는 그런 SNS고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2015년도 구글 코리아 자료에 따르면요.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사람 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람 중에서 스마트폰으로만 검색하는 사람이 60%, PC와 스마트폰, 태블릿을 병행하는 사람이 30%, PC만 이용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해요. 그럼 전체 검색자의 90%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스마트폰에서 상위 노출된다는 것이. 자, 스마트폰에서 상위 노출되는 게 왜 중요한지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블로그라고 검색을 해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한번. 자, 얘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화면이죠. 자, 네이버에서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니 파워링크가 제일 먼저 보여요. 파워링크 섹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이 비즈사이트 섹션, 그 다음이 지식인 섹션, 그 다음이 네이버 쇼핑 섹션, 사이트 섹션, 그 다음에 네이버 책 섹션, 지도 섹션, 뉴스 섹션, 동영상 섹션, 매거진, 책. 블로그가 없네요. 블로그가 여기 밑에 있어요. 블로그 카페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네이버에서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키워드는 아까 본 것처럼 39만 건이나 되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블로그로 돈 벌지 말고 뭐 해라? 파워링크 걸어라. 돈 내고 파워링크 걸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PC에서 부동산 블로그로 1등을 해도 PC에서 볼 때 블로그 영역이 안 보이다 보니까 검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파워링크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1등에 떠 있는 이 파워링크가 한 클릭당 700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1000명이 클릭하면 얼마예요? 70만 원이 되겠죠. 그럼 하루 1000명이 방문해서 좋긴 하겠지만 70만 원이 깨지는 거죠. 매일같이. 엄청난 돈이에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봐요. 모바일에서 네이버 검색하면 파워링크가 없고 그냥 바로 제 글이 뜨네요. 제 글이 바로 1등에 떠요. 자, 스마트폰에서는 3배에서 5배 정도의 인원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통상적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바일에서는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가 1등을 하니까
70만 원 내고 1000명 방문한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은 클릭을 일으키는데 저는 돈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 굳이 왜 파워링크를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안 띄워줄까? 물론 돈이 되는 일부 키워드는 모바일에서도 띄워주는데요. 한번 예를 들면 우리 PC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검색을 할 때마다 파워링크가 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맨날 파워링크, 어떤 단어를 검색해도 파워링크, 정보는 하나도 없고 광고만 있네. 무슨 이런 놈의 사이트가 다 있을까? 다시는 이용 안 해. 뭐가 돼요? 유입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지수가 키워드 광고 수익이 하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SNS 글들이 먼저 뜨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파워링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화면 보시면 중간 정도 내려가보면 이 중간 정도에 파워링크가 걸려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네이버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자, 부동산 블로그, 얘는 사이트네요. 블로그 노출되는 게 분명히 이 통합 검색 PC에서는 섹션별로 파워링크 섹션별로 떴는데 모바일에서는 막 혼합돼서 뜨네요. 혼합돼서 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요, 지식인을 하는 사람은 지식인을 상위에 띄울 수 있고, 웹문서 운영하고 있으면 웹문서로 상위에 띄울 수 있고, 내가 카페로 활성화되어 있다면 블로그를 안 하고 있어도 카페를 여기에 띄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키워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강남 아파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PC에서 검색했을 때 블로그에서 1등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 빠져들어라는 글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에서는요, 내려보시면 강남 아파트 정말 외국을 방불케요라는 글이 1등을 해요. 그쵸?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등하는 글이 다르네? 왜 그래요? PC와 모바일은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PC와 모바일은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PC와 모바일은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PC에서 볼 때 강남 아파트 빠져들어라는 글과 모바일에서 볼 때 강남 아파트 정말 외국을 방불케요라는 글이 순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PC와 모바일이 다릅니다. 네, 뭐 오늘은요, 조금 버퍼링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수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좀 버퍼링이 있어도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녹화 강의를 다 제공을 하니까요. 수업 끝나고 올려드리면 녹화 강의 다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과 PC의 순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얼마든지 모바일에서 상위에 노출시키는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하려고 하는 이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되는지 이런 것들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상위 노출이다 이거죠. 당연히 녹화 강의는 버퍼링이 없습니다. 녹화 강의는 버퍼링이 없죠. 그건 이 로컬 디스크에 PC에서 자체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버퍼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순위는 다르다는 거죠. 자, 저희가 오프라인 과정이 개강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10월 9일 날 개강을 하는데요. 기간은 3개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3개월 과정은 다른 과정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상위 1% 공인 중개사 수강하는 그런 과정이죠. 저희 과정의 장점은요. 3개월 동안 부동산 마케팅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저희 카페는요. 부동산 마케팅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활용법, 엑셀, 파워포인트 여러가지 프로그램 활용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강의도 진행을 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근데 이 오프라인 과정은요. 오로지 부동산 마케팅만 강의를 하는데 저희 이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수강자 전원이 평생 온라인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등급으로 등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마케팅 흐름도 계속 바뀌어요. 이런 마케팅 흐름을 여러분이 모르면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없겠죠. 분양시장도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선점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돈을 벌죠. 마케팅도 그래요. 지금 한창 뜨고 있는데 하는 사람은 적을 때 내가 먼저 선점하면 많은 효과를 올리지만 이미 다 보편화된 상태에서 내가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효과를 보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평가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면 오프라인도 평생 동안 무료 수강하는 VIP로 등업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신청한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공부해 줘야지만 VIP로 등업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강생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개인별로 철저한 피드백을 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은 기초가 부족해도 3개월 동안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만 확실하게 있다면 짧은 기간 안에 높은 부동산 마케팅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K마스터즈는요. 전체 회원이 16,527명이에요. 이 중에서 95%가 공인중개사고요. 저희가 카페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겟팅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중개업에 필요 없는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다 중개업에 필요한 강의들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 과정은 이제 온라인 과정 같은 경우는요. 생방송 강의를 매주 월수금 진행하는데요. 저녁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했던 강의들은 100% 진한교육의 녹화 강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녹화 강의에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래도 모르면 알려주세요라는 데가 질문 던지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리고요. 그래도 모르면 제가 SOS로 원격 지원도 해드리고요. 저희 강사진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 신청하게 되면요. 1년에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9만 원을 내야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이나 이렇게 온라인 특강을 했을 때 신청자 선착순 5명에 한해서만 39만 원의 온라인 교육 2년을 드리고요. 여러분 중에서 의지가 좀 약하거나 이 온라인은요. 순전히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강의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하는데 그걸 들으려면 내 의지 없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 신청해도 사실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교육만 열심히 들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부족하시거나 의지가 부족하신 분들은요. 이 오프라인 과정을 적극 추천하는데 이 과정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비싸지만 지금 현재 KM기수 듣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은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진주에서 오시는 분, 평택,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다 와요. 지금 현재 30분 정도 수강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차비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오는 왔다 갔다 차비만 수강료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도 왜 부산에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강의를 들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 강의가 특별함이 있고 부동산 마케팅 고수가 될 수 있는 아주 빠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강 신청할 때
일반 회원 같은 경우는요, 수강료 149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두 사람이 동반 신청하면 할인이 됩니다. 139만 원.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두 명 이제, 나 빼고 두 명을 더 같이 신청하면 할인 혜택이 129만 원까지 일반 회원들은, 혜택을 드리고요. 열심 멤버는 기존에 이제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죠. 유료 회원으로.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혼자 등록하시면 97만 원. 다른 한번 추천하시면 또 10만 원 각각 할인이 되고 일반 회원은 139만 원. 이런 식으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 신청하실 분들은 요 페이지에서 요 클릭을 눌러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KN 과정은 미리 그 당일날 접수하시거나 당일날 오셔서 수업 바로 신청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편성을 해서 다 일일이 그 수업하기 개강 일주일 전에는 마감을 치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가 여러 가지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네요. 근데 뭐 수강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뭐 1년 360을 계속하는 강의이기 때문에요. 생방송 강의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좀 있는 거고 저도 사람인데 모든 게 완벽할 수 있나요? 컴퓨터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맨날 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일명 바보새라고 얘기하죠. 그 바보새가 왜 바보새예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요. 날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새는 날개만 1.5m가 넘는 아주 큰 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날지 못하는데 비바람이 치고 폭풍 치는 날 어느 날 절벽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과감하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이 새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 그리고 지구상에서 한 번에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왜 이 새가 멀리 날 수 있느냐? 한 번에 날개짓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이 새는 본인의 힘을 20%밖에 활용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바람을 이용해요. 마케팅이 그래요. 여러분이 전단지를 하루에 2만 장을 뿌려보세요. 하루에 전화 3통 오나? 안 오죠? 하지만 여러분이 블로그를 잘 운영해서 상위 노출만 시키면 하루에 몇백 명은 그냥 들어와요. 근데 그 몇백 명이 10,000명과 비교하면 택도 없는 차이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200명, 300명이 들어와도요. 이 사람은 타겟화된 고객이에요. 어떤 고객? 받기 싫은데도 억지로 전단지 받은 그런 고객이 아니고 내가 직접 원해서 이 키워드로 검색해서 여러분 사이트로 방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화된 고객이고 충분히 타겟화된 고객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300명이 되는 그 인원이 여러분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블로그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 중개업 마케팅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와 함께 죽을 각오로 한번 공부해 보시죠. 죽을 각오로 공부해서 못 이룰 건 없습니다. 컴퓨터 기초가 부족하세요?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